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유행 위기에서 밀리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서울, 부산시장 등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협력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시간 뒤인 오후 5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 방역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차별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주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민주당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 공동 경영의 윤곽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 고위직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선의 윤호중 의원과 운동권 86그룹인 삼선의 박완주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윤호중 의원은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를, 박완주 의원은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와 당원 당규 재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송원석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십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치고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면서 이재명 150여 명이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제때 소방시설이 작용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과 내륙에도 최고 50mm의 비가 내린 뒤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직후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선출 등 새 판짜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의 노선과 진로 등을 놓고서 내부 충돌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쇄신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론내지 못해서 고심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재보선 참패 원인과 혁신 방안을 두고서 내부 논의가 한창인데요. 새 지도부 선출에 앞서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보선 패배 분석과 당의 쇄신 국면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먼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주 상견례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초선 의원 81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더민초에는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해 각종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초선 의원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같은 시각 재선 의원들도 지난해 총선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회동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재선 의원들은 앞서 반성문을 낸 초선들과 마찬가지로 성찰과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위선을 조장하는 정책과 기조는 잊지 않았는지 꼼꼼히 돌아보고 우리 안의 운정주의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런 움직임이 분열을 조장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당 지도부의 공백 상황을 틈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만큼 양쪽 모두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 더민초의 장철민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해 당원들도 당연히 말할 수 있다면서 갈등의 요소를 자꾸 부각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봐선 향후 민주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열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 선출을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당규에 따라서 국회의원과 당 소속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기로 했었는데 당원이 직접 지도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사흘 만에 선회한 겁니다. 그런 만큼 먼저 오는 16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윤호중, 박원재 의원의 2파전 양상입니다. 원래 안규백 의원도 출마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불출마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표에 앞서 두 차례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 소재와 범위 등에 대해 선거 결과가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당과 합당한 뒤에 뽑느냐, 단독으로 뽑느냐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오늘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었는데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당 내부에선 일단 국민의당의 의견을 기다려보되 수요일부터는 독자적으로라도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국민의당에 요구한 건 아니지만 애둘러 기한을 못 박은 셈입니다. 주호영 권한대행도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쪽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민의당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당내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신속한 합당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당원들의 의사를 묻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까지 답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라고 일축했습니다. 합당 시기와 방식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독자적으로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도 커졌습니다. 재보선 결과를 국민의힘이 아닌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건방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여기에 맞대응은 자제했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오만불손함이 오히려 국민에게 건방진 행동이라고 맹비난이 나온 건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힘만 있다는 오만불손함과 정당을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만 평가하고 이를 폄훼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장제원, 조혜진 의원이 야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김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 바깥에 있긴 하지만 통합 방식과 주도권을 놓고 양당과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 비서진과 일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차기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고 후임에는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발탁한 인사로 21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먼저 단행하고 주 후반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보선 승리 이후 오늘 처음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상생 방역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번 주말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서울형 상생 방역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 등은 밤 11시, 콜라텍 등은 음식점처럼 밤 10시로 영업시간 차등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방역 차별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 앞서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태도와는 달리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번엔 말을 아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기로 한 서울형 상생 방역과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었다며 관련 방안이 오면 중대본 회의에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치는 절차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닷새째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행보의 배경과 한계, 또 정부와의 협치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코로나19 방역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좀 다른 그런 맞춤형으로 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정치적 배경부터 물어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예. 뭐 순수한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도 그렇고 이제 방역 문제도 그렇고 첫날부터 능숙하게가 본인의 선거 구호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처음 하는 시장 같으면 저렇게 뭔가 뭘 좀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 그야말로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첫 번째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역 문제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세분화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세분화해가지고 그와 같이 조금 업종별로 구분해서 일단 좀 숨통을 틔워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방역과 그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필요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또 정치적 배경도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추진하다가 좌절됐다. 국민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정부에 뭐 막혀서 안 됐다, 뭐 서울시의회 막혀서 안 됐다. 그러면 바로 1년 후에 또 선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된다든가, 예. 또 서울시의회의 구성을 바꿔줘야 한다든가, 네. 이런 얘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다목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다 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 업태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해서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네. 주말까지 이 서울형 맞춤 방역을 방역 방안 매뉴얼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서울 시민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좀 방역 조치를 좀 느슨해지면서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좀 좁은 데서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1시간이면 다 가는 것이고요. 네. 바로 뭐 충남까지도 뭐 2시간이면 가는 그런 나라에서 뭐 지자체별로 뭔가 따로따로 하는 것은 참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넓은 나라에서는 주별로 카운티별로 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저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 지금 벌써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네. 유흥업소들은 뭐 좀 완전히 좀 이른바 초토화됐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유흥업소나 이런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유해한 업소가 아닌데 예. 그럼 난 뭘 먹고 살란 말이냐. 예.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 정부는 대책도 안 세워줍니다. 무슨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하더니 또 좀 지나갔더라고요. 예. 예. 또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뭔가 그분들에게 살 수 있는 뭐 방안을 강구해 줘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는 별개로 예. 정말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이런 분들에게 조금 시간상이라든지 어떤 업태 행태별로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오세훈 의장 시계인 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 닫게 했다든가 예. 이렇게 예. 하는 방안을 조금 이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민생과 방역이 좀 동시에 그렇게 치러질 수 있다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방역 전문가들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방역이나 과학 전문가들도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이렇게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그쪽에서 만남이나 모임이 증가하게 되면은 방역 관리가 어렵고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반대의 의견을 내게 된다면 거기에서 도출되는 상황도 어렵겠지만 네. 국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국민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의 생활고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방역도 제대로 지키면서 민생도 살리는 그런 맞춤형 정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여기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 또 뭐 서울시와 또 다른 지자체들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원칙을 만들어내야죠. 기준을 예. 만들어내야 예, 되고 아까 저 전문가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나 방역이 중요하지만 방역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생계가 우선인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원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손실보상을 빨리 소급해서 추진해야 한다. 예. 자영업은 화수분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자영업자들의 모든 손실을 떠안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처럼 이게 뭐 또 뭐 다른 월급 받는 사람들처럼 당장 손실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예. 모든 손실을 공공의 방역을 위한 손실을 그분들에게 떠안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혹시 대형마트 가보셨습니까? 대형마트, 예. 백화점? 거기는 거리두기가 없습니다. 저도 예. 가보지만 너무 위험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 네. 많을 때 안 가고 싶을 정도인데 예. 그런데 왜 적용을 안 합니까? 아, 지금 저 전철 타고 왔는데요. 예. 전철에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시간대는 뭐 말로 할 수 없이 꽉 찹니다. 네, 왜 그런 분들에게는 손실을 그 골고루 나누지 않고 예. 일부 계층에게만 하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뭐 조직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모든 손실을 다 떠안으라고 하고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예. 않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예. 방역과 생계를 합해갈 수 있도록 만약에 계속해서 이와 똑같은 상황으로 하려면 빨리 생계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 놔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어쨌든 정부의 기조와는 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행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꼭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입장이고 또 정부와 뭐 반대되는 장이니까 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귀 기울일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무조건 자영업자들 다 문 닫고 뭐 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면 그게 가능하냐고 이게. 예. 오원식 의원 말대로 화수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함께 참 같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귀를 자영업자분들은 기울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4차 유행, 대유행, 또 1,000명, 많게는 뭐 2,000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네. 가능한 한 재확산을 방지하는 그걸 우선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머리를 맞대야죠. 네.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자영업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자영업자들과 맞대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역과 생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냐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선거 전에 뭐 손실보상 뭐 소급해산다고 막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아니고 손실보상 문제 같은 경우도 서울시도 마련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정부도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연합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빨리 그분들에게 정말 큰 공익적 목적을 방역을 위해서 당신 조금 희생하라 한다면 빠른 속도로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여태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정말로 큰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죠. 이 계기로. 어쨌든 코로나19 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게 요원하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뭐 여러 대책을 내놨고요. 또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조사를 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꼭 서울의 어떤 뭐 특정 지역의 문제를 부풀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금을 더 내야 하긴 하지만 어떤 분이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옛날 뭐 프랑스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그 위에 깃털을 하나 뽑는 것처럼 거기가 놀라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200만 원 냈던 분이 지금 2021년도에 700만 원 내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집값이 오른다고 아니 자기 집 하나 있는 사람은 자기 집값이 올라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만 올랐다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집이 다 올랐으면 자기 집 오른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금만 대폭 오른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것을 단순히 일부 특정 지역의 불만이라든지 언론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도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집값이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함께 겹치면서 이게 세금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서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느 뭐 무슨 현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공시가격도 공시가격은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시가격 조정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가요. 자칫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데 다시 또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재건축 재건축 대상 단지는 지금 또 엄청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집값이 오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묘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장담했다면 벌써 집값이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놔야죠.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저도 뭐 묘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박원순 시장과 함께 현 정부에 추진했던 것이 재건축을 어렵게 하고 기준을 자꾸 바꿔서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재건축을 필요한 부분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달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이 집값이 안정에 보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놔야죠 그 얘기를. 여권 내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어떤 반발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남 집값이 3, 4월 들어서 좀 안정,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사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서 또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풀겠다 해요. 지금 벌써 어제 오늘 며칠 사이에 뭐 재건축은 뭐 몇 억이 올랐다 뭐 이게 지금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거 재건축 규제 완화는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도 규제 완화를 좀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 청와대와 좀 생각이 달라서 민주당이 정책 기조를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다고 해서 부동산 부동산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거죠. 뭐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한 것처럼 그건 뭐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권한이 없는 뭐 상황이고 그러니까 함께 그것도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서 지금 뭐 정부가 기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규제 일변돼서 공급 대책으로 바꿨으니까 그럼 이제 공급 대책을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는 예, 것을 그래서 도심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무슨 좀 굉장히 용적률을 완화한다든가 층고 높이를 제한을 푼다든가 해가지고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능한 방안을 함께 협의해야죠. 오세훈시장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고 함께 추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는데 운동을 열심히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동 운영을 서울시 공동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 운영 계획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뵀습니다. 어저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공개하기가 조금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지만 다음 주에 서울시의 인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겁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던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면 김도식 실장과 이영훈 전 실장을 정무 부시장으로 사실관계가 좀 틀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뭐 선거 전에 합의를 했죠. 공동 운영하자고. 그런데 실제로 공동 운영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공동 운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네. 이제 그 과거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 경기지사가 예. 그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 정부와 이제 그 지방자치 차원에서 예. 공동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뭐 부지사도 뭐 신설을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막 부지사를 막 신설하지 않는다면 예. 부시장을 예, 예. 정무부시장을 뭐 안철수 대표 측에 아. 양보한다든가 추천을 네.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에서 무슨 뭐 특별히 안철수 대표 측을 배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정무직 몇 자리가 있죠.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인선할 수 예. 있는 정무직 몇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 측에 추천을 받은 사람을 뭐 쓴다든가 아니면 또 안철수 대표가 특별히 무슨 뭐 어떤 공약을 특별한 거 내놓은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그 중에 특이한 공약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 한다든가 예,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 윤곽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일 만에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87명 추가돼 누적 11만 1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6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4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북 완주 지역 대학교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을 중심으로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북 6개 대학에 있는 같은 국적 유학생 500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건양대학교 병원 조리사 6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병원 직원 2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어제 조리사 1명이 확진돼 동료 조리사 55명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직원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 전체로 검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서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우수 AMS 직원 13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22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울산 지역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동안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실내에만 적용됐던 마스크 착용 지침이 모든 실내로 확대 적용되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번 대책이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못 느끼겠다면서도 경각심이 생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서울 천호동의 실내체육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집이 아니고서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켜왔던 일인데요. 일단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헬스장도 일반 관리 시설로 분류돼서 이미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의무 조처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경각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헬스장 자체는 원래 처음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서 뭐 지금 의무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는 계시지만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간혹 내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이제 다니면서 계속 철저히 관리하고 또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조치보다 강제성이 짙어졌고 수칙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중점 일반 관리 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 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7가지 기본 방역 수칙이 시행된 지난 5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33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실내, 그러니까 외부와 분리된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규정한 실내에는 버스와 택시, 기차 등 운송수단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단 집이나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과 집회나 공연 행사 등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휴식 공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운영자는 운영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준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천호동의 실내체육시설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혈전 생성 논란으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에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 마포구 보건소입니다. 네, 어제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곳 마포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오늘 실제로 접종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접종 예정자 가운데 30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접종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등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준비를 거쳐서 내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종사자 등 20명 정도를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 과정 때문에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일부 보건소는 오늘부터 바로 접종이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중랑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접종 예약 일정을 다시 잡는 대신에 가능한 사람은 오후 4시까지 보건소로 방문해달라고 안내해서 오늘 10명 정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이 재개되면서 앞서 접종이 연기됐던 학교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종사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 14만 2천여 명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0세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 3만 8천여 명의 접종도 재개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으로 인한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며 접종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6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 다른 백신을 쓰기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희귀혈전증 부작용이 없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2차 접종도 같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보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근본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냉엄한 투표로 응답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비문이 있나요? 친문 비문이를 구분할 수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런 어떤 다짐과 반성을 그렇게 곡해하지는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여야 모두 당 재정비에 나섰습니다만 민주당은 쇄신의 방향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야권 재편 방안을 놓고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폭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원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2030 5인 내 이 반성문, 이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열성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패배를 보는 시각이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의 그 주된 생각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방 주사,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민심이 돌아선 거 인정하지만은 잘 추스리고 우리가 개혁을 꾸준히 한다라면은 민심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대선 앞두고 예방주사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 백신은 병에 안 걸린 사람한테 놓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환자다. 그것도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초선 의원 5명의 시각은 바로 민주당에 필요한 거는 치료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미 기득권의 한 축이 됐다. 그리고 오만과 독선으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남 탓만 하고 자기 평가는 아주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성문을 쓴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용기 있는 그런 이제 평가, 자기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생명력은 이렇게 젊은 피들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의 목소리를 내왔다는 겁니다. 그게 정당의 생명력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5명의 의원들의 초선 의원들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반성이고 자기 다짐으로 봐야지 그걸 너무 억누르는 것은 정당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정당의 다양성을 두고서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야 그러느냐 초선 의원들한테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비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아무리 초선 의원이라도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면 아무리 뭐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국회의원 생활한 지 1년 채 안 됐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당 지도부의 의견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그때는 뭐 했느냐. 그리고 뒤늦게 선거에 지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더 발전을 하려면은 이런 목소리들이 좀 여기저기서 나와야죠.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이 174명 중에서 초선 의원이 81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절반 가까운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이 의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지만은 무조건 지도부에 나를 따르라. 여기에만 쫓아가면은 그거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이 민주당 초선 5명의 반성문을 놓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초선들의 반성에 대해서 여야 의원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장관 문제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작년 총선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 이미 평가받은 사안으로 보고요. 이것을 보궐선거의 패인으로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좀 더 좀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당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당의 지도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이지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없는 정당은 나중에 결국 끝이 좋지 않더라. 네, 김경엽 의원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초재선 의원들이 당에 혁신한 사례가 있죠. 예. 2000년 새천년 민주당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예. 시절에 네. 새천년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천신정으로 대표되는 예.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재선 의원들이죠. 이 네. 주가 돼서 정풍 운동을 일으켜서 당시 당의 주류였던 동교동계를 물러나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당 총재직에서 이렇게 후퇴하게 한 그런 쇄신운동을 성공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이렇게 활력을 준 새롭게 한 원동력인 건데 그렇지만 이 초선 의원들 요번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싸워야 할 구체제 구정치가 명확했는데 지금은 싸워야 할 대상이 좀 애매한 거죠. 일각에서는 이걸 갈등이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건강한 토론으로 또 이어지고 또 같이 혁신 방안을 찾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후자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신정의 정풍운동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지만은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과연 친문 당권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자기 반성하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천신정 정풍운동처럼 결속력이 강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모래알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패배 직후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여튼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의 다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더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입장문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친문의 홍영표 의원이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어떤 입시에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좀 판단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의 문제를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개혁과 조국 전 장관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홍영표 의원이 누구냐? 일단 친문의 좌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친문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고 과거에 친문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핵심이 바로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문을 쓴 것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국 사태가 진보 진영의 분열을 낳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문을 중심으로 한 그룹 그리고 진보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 그룹이 이렇게 갈라졌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진중권 교수라든가 정의당 경우인데 이렇게 갈라진 것에 대한 반성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홍영표 의원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 연기론에 대해서도 선을 이거 바람직하지 옳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친문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그 흐름인 것도 같기도 하고 당장 홍영표 의원으로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이 친문 핵심이다 라는 이제 꼬리표를 떼고 어떻게 보면 비문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 대한 그 지지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 세판짝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86세대인 윤호중, 박완주 의원의 2파전 구도가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 청문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회가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당정 협의를 제도화해서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4명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합니다. 당내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방적, 비개방적 소수의 정책 논의는 174명 모두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주요 의제, 법안에 대해서는 시기와 처리 목표를 갖고 정책 의총을 통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부터 중진 의원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을 수 있는 허리가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 내년 그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원내사령탑으로서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2명의 2파전으로 좁아졌는데 윤호중 의원 경우에는 당 정책위 의장 또 사무총장 또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당내 어떻게 보면 친문 당권파에 항상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완주 의원을 두고 뭐 비문이다라고 하는 언론도 있는데 비문이라고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요. 삼선 의원이고 김근택의 의원들이 모인 민평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소속돼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위원도 지냈고 원내 부대표도 지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원내대표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재미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일 첫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원이었거든요. 우원식 의원은 대표적인 민평련계입니다. 그 다음에 홍영표 의원이었죠. 홍영표 의원은 친문 당권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영 의원입니다. 이인영은 또 민평련이죠. 그 이후에 김태년 의원은 또 어떻게 보면 친문 당권파입니다. 여기서 그 민평련과 친문 당권파가 2대2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 윤호중 의원이 될지 박원주 의원이 될지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일단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윤호중 의원 경우는 당정청 관계가 완팀이 돼야 된다. 하나의 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반면 박원주 의원 경우에는 당 주도로 당정청이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정청 위주의 친문 핵심인 윤호중이냐 아니면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박완주 의원이냐 이 대결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선 의원이 81명이나 됩니다. 174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 갈지는 사실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계파별로 이렇게 분배되기보다는 친소관계도 있고요.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도 있고 내년 대선을 지휘할 원내사령탑이 누가 적합하느냐 이런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쓴소리를 날리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쭉 보면은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무척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견제를 하고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 위주로 정계 개편, 야권의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재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one of them 이돼야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좀 아니다, 또 정권 교체의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판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니까 국민의당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대표 구용모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야권 스스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야권의 혁신 동력은 약해지고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도 사라질 겁니다. 모두 더 몸을 낮추고 더 겸손한 자세로 변화와 혁신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힘만 있다는 오만불손함과 정당을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만 평가하고 이를 폄훼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 승리를 위해 지지해 주신 국민께 당장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민의당한테 14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 입장을 빨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당 과정에서 벌써부터 줄다리기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좋게 표현한다라면은 야권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나쁘게 보면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시각에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욕심이 또 발동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 또 그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이 지금 합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야권 대통합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거대한 플랫폼이 돼서 거기에 안철수, 윤석열, 뭐 아니면 홍준표 다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 중심은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급할 것 없다. 천천히 하자.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결국 몸값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당장 14일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새 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후에 차차 이제 논의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단순히 합당한다 그러지만은 당협위원장 또 자리도 나눠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당직자 폭행 물의를 빚은 송원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각윤리위원회 해부해서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윤리적인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네,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면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지만요. 송원석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선 의원이기도 하지만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직자를 폭행을 한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직장 내 가혹행위죠. 예. 직장 내 가혹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마침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장이 어떤 분이냐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김관하 변호사입니다. 40대인데 예. 전공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10여 년 동안 노동법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장 내 가혹행위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징계 결과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제명이 될지 탈당 권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제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료를 제명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이 탈당 권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어느 결정을 내릴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전신인 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징계를 세게 주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5.18 망언 발언 관련해서 김순례 최고위원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은 적이 있었죠. 김진태 전 의원 경우에는 경고를 받았고 물론 이정명 당시 의원 경우에는 제명을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총회에서 제명 확정이 되기까지는 1년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명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이 됐지만 그다음에 더 어이가 없는 것이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한 징계였었죠. 그렇게 이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는데 이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위에 징계가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보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가 있었는데요. 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3%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인사도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이철희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이 됐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 경우에는 이제 친문 핵심이 아니죠. 친문 인사가 아닙니다. 원래 김한길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었고 방송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중에게는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사태를 두고도 여권 핵심과는 다른 그 시각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지난 작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에 한심한 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방송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이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내정한 것은 친문 핵심 위주에서 좀 벗어나겠다.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러면서 물론 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에 대한 문책성이 강하긴 하지만은 청와대 정무 기능을 좀 열린 시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뭐 인적 쇄신도 관심을 끌고 있지만 내각 개각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는 대권 도전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체될 것으로 예상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어떤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항상 국무총리나 개각 하마평 인사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 많이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도 지금 정세균 총리의 후임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을 보면은 김부겸 일단 전 행정 안전부 장관을 1순위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김영춘 전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도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거기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원장 경우에는 국정원장으로 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옮길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이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김영주 장관 하면은 여성 장관 출신이 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그분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장관이 있고 또 이미경 전 코이카 이사장이 급부상된다. 여성으로 한다면 그런 보도도 있는데 이미경 전 의원 경우에는 5선 의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5선 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
박순천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미애 의원, 전 장관 말고는 이미경 전 의원 이렇게 4명인데 경력은 화려합니다. 네. 경력은 화려하지만은 과거에 부친이 일본 헌병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은 적도 있는데 그런 핸디캡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 대통령이 그거를 또 감안하느냐. 그래도 여성으로 한다라면은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문 대통령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각폭도 관심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개각 교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개각 일부에서는 총리로 발탁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홍남기 부총리를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가 이런 점을 따서 교체하는 쪽이 유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각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후임에 누구냐? 은성수 위원장이다. 여러 명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죠. 거론되고 있는데 일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실장 또 경제수석과의 전문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문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재보선 패배로 사실 직격탄을 맞은 인물이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정 총리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두고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 공통점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분 다 관리형 인물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은 경쟁자긴 하지만은 시속기인과도 같습니다. 한 분이 올라가면 한 분이 내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완제라기보다는 대체제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면은 정세균 총리가 그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를 두고 흔히들 주식으로 보면은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세균 총리가 제값받는 저평가 우량주일지 테마주로 부상할지 아니면 저평가된 채 계속 남을지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몇 번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열이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9월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9월까지 대표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가 이것을 국민의힘 경우에는 11월로 돼 있거든요. 두 달 먼저 선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먼저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이 올바른 건가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경우에 그것은 또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재명 지사 측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지금 마이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를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대한 사과인 건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박원순 전 시장 답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한 적이 있었던가, 분노의 크기가 왜 이렇게 큰지 그것에 관한 고민이나 성찰을 한 적이 있었던가.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당이 강성 지지층에 흔들린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 이야기는 없을까요? 예, 그런 얘기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우리 초선 의원들이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건 합의가 안 돼. 그거는 아시다시피 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계신, 그래서 언론개혁을 하고 그래서 180석 만들어줬는데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이 패배 원인이 전 조국 장관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인과관계가 전혀 없죠. 네. 저희들이 보는 선거 패배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LH, 부동산, 10만 원, 특검, 기타 등등 지난번 대통령님의 지지도에 따라서 4.15 지난 작년 총선에 배지를 난 이후에 따뜻한 생활을 했던 애들이 느닷없이 저는 이 50여 명의 집단행동에 배후가 있다고 보는, 분명히 배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결규 있는 행동을 할 짬밥도 안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해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한 뒤에 특별 방역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되는데 이 백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마 발표를 좀 있으면 이제 될 텐데요. 네. 대통령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바백스 백신을 언급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예.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했다. 그래서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이에 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백신 접종 목표가 상반기까지는 1,200만 명 접종하겠다 이런 목표고요. 실제 지금 확보된 물량은 약 900만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과 2회 접종을 약 12주 정도 간격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 900만 명분 물량 안에서 그 간격을 둬서 접종자를 최대한 마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3분기까지는 전 국민의 70%, 3,640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아마 노바백스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현재 정부 서울청사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브리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달부터 노바백스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요. 이르면 6월 완제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표했고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 본부장이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어 12월 4주에 정점을 보이고 차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하루 400명 내외의 발생으로 정체를 지속했지만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위험 요인으로는 첫째, 2월 중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다중이용 시설을 매개로 집단 발생이 증가하여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둘째는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와 감염관리 강화 그리고 예방접종을 시행한 이후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발생과 위중증 환자가 줄고 사망 비율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를 60대 이상 경증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검사,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의 추진, 항체 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집단 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큰 목욕장,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산밀 사업장 등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본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선제 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진단검사 효율화에 관련해서는 최대 하루 1,550만 건에 대한 검사 역량을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사 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는 유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추가적인 진찰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원 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의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낮추도록 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구매하여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비강검체를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의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전,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약사회 등이 함께 협력하는 한편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등 격리 면제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입국 후에 5에서 7일 차에 PCR 중간검사 실시 여부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한 후에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예방접종 센터가 가동되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도 1686개소에 대해서는 4월 19일부터 조기 운영하여 돌봄 종사자 등 88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하고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서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해 접종 속도에 따라 백신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하여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접종을 재개하겠습니다.
희귀혈전증 등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체 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하여 신속하게 투약이 진행되도록 하고, 최근에 유럽의약품청 권고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시에는 신속하게 승인하여 투약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기나긴 고통의 고난 시간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국민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치 위반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힘들게 지켜온 국가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정부는 경찰,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방역 점검단을 구성하여 유흥시설 등 9개 취약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 물류센터 등 소관시설의 방역 책임관이 되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시설별 협회 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중대본에 보고 논의토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주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방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율적 방역 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수본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책임 방역을 이행하는 지자체 특별 재정 지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강적 평가, 감사 등을 간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어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도입 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국내 백신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급하기로 계약된 백신은 7,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1억 5천만 회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0% 수준입니다. 이 중 상반기인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이미 들어온 물량을 포함하여 1,800만 회분입니다. 이는 1,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정부는 도입이 확정된 도입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더 많은 국민께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 외교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백신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백신별 도입 일정을 확정하고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료 공급, 신속 허가 등 백신 도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수립한 접종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파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공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의 경우 신속하게 예방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출하 등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원자재 부족으로 국내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생산이 시작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미국 수출 규제 등으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고 국내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부처와 국내 제조사, 원자재 공급사 등이 함께 협력하여 수급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백신이 생산하게 되면 백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3분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파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등 백신 공급자 대표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연령의 확대, 항체 유지 기간, 변이 바이러스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신이 더 일찍 도입될 수 있도록 공급사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행정, 민간 협력 등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백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백신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산 백신은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구매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에 지난해 490억 원, 올해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희망자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mRNA 백신 개발 기술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mRNA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을 개발하고 자국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국제사회의 또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의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모든 부처의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입이 확정된 백신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더 많은 국민께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확보와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도입 계획, 개발 계획까지 아주 상세히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억 5천만 회분 차질 없이 들여올 것이고요. 특히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하지 못했었던 노바백스 백신을 이달부터 생산을 할 것이고요. 6월부터 완제품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을 이전받아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3분기부터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서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기 9월까지 2천만 회분,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 맞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영계 해설위원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동안 참 백신이 많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노바백스 백신은 이제 원자재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달부터 생산한다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접종할 백신의 거의 주력 품목입니다. 한 60% 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게 백신이고요. 그리고 예방 효과 면에서 그동안 임상시험 결과
에서 보면 약 90% 가까운 예방 효과를 보이고 또 이 냉장 보관 2도 내지 8도에서 보관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높고 보관이 좀 용이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돼서 6월부터는 완제품 출시가 가능하고 그 3분기에는까지는 약 2천만 회분의 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훨씬 늘어나고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이자 백신은 들어오기로 했을 그 시기에 못 들어왔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로 한 그 목표에 좀 도달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그 화이자나 모더나도 원래는 2분기부터 모더나도 얀센 2분기부터 도입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그 도입 일정이 확정이 안 됐고요. 방금 권덕철 장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점을 밝혔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을 마쳐서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백신 물량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금 서로 자국 우선해서 뭐 수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행히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에서 기술 이전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을 이달부터 생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했던 생산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이제 그 백신 계약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의 비밀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안 밝혀서 대부분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 노바백스는 아직 품목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상시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을 하고 그 신속한 심사를 거쳐서 약 한 그 허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데도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이 이제 되고 또 그 품목허가, 품질 승인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더나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도 지금 계속해서 협상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화이자 백신은 일부 들어왔고요. 앞으로 들어올 계획도 있고 모더나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협상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는 되지만 좀 세부적으로 핀셋 방역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방역 대책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좀 감염 확산 위험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이제 브리핑에서 서울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 오늘 브리핑에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었던 게 유흥주점은 오후 5시부터 밤 12시, 또 홀덤펍과 주점은 밤 11시까지, 뭐 콜라텍은 밤 10시까지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매뉴얼을 만들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중대본하고 그 시행 시기나 방법 이런 걸 협의하겠다. 지금 중대본이나 방역 당국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12시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겁니까? 그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 없이 하다가 지금 이제 지난번 이제 오늘부터 적용되는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수도권과 부산은 유흥업소는 영업을 못하도록 집합 금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 이거 방금 정은경 청장도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검사 방식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 검사 결과는 10분 내지 30분 정도면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 승인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늘 식약처가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을 것 같고요. 정은경 청장이 2개월 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도입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이제 보급이 될 텐데 다만 여기에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나왔을 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제 하는 건데 찬성하는 입장은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좀 정확성에 좀 한계가 있지만 여러 번 검사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유행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방역 당국도 검토는 사실 시작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식약처도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신속 진단 키트 도입도 아마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이달부터 생산할 수 있게 됐고 6월부터 완제품이 나올 것 같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백신 부족이 큰 걱정이었는데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한용규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열린 K리그에서 성남 뮬리치 선수의 황당한 퇴장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성남의 역습 기회, 2m 3cm 장신 공격수 뮬리치가 압도적 스피드로 달려가 골망을 흔듭니다. 기쁨에 취해 유니폼 상의를 벗고 세리머니를 하던 그 순간 갑자기 울상을 짓더니 자책합니다. 이미 전반 옐로카드 1개를 받은 상황에서 경고가 주어지는 상의 탈의 세리머니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선수들이 정치적인 문구 등을 속옷이나 몸에 새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상의 탈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반 시 무조건 경고가 주어집니다. 뮬리치는 뒤늦게 실수를 알아챘지만 결국 경고 누적으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심판은 단호한 표정 대신 미소를 지으며 레드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허무하게 쫓겨난 뮬리치는 자신의 실수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2골차 리드를 지킨 성남이 승리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And I do very stupid thing. I want my team forgive me. I'm very sorry and I'm very happy that we win.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인 김남일 감독은 경기 후 라커룸에서 애정 섞인 발길질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뮬리치는 이날 퇴장 전까지 성남이 넣은 2골을 모두 해결해 경기 MVP에 뽑혔습니다. 망각의 늪에 빠져 영웅에서 역적으로 추락할 뻔한 황당 스토리는 해외에도 소개돼 웃음을 줬습니다. YTN 김재현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디지털 카드 소유와 판매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NC 다이노스 양의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베리 NFT와 현역 선수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맺고 선수들의 디지털 카드를 자산화하는 NFT 사업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퇴근길은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 해안가와 섬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와 충남 해안, 호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 무주와 제주 삼각봉에는 초속 30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